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도 있기 때문에 하루 짧은 거래일이 열릴 예정인데요. 일단 시작은 좀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또 내줬습니다. 지금 1% 이상 밀리면서 2572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동안 잘 가던 저 PBR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물량 때문인지 오늘은 좀 힘을 못 받아 가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808선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가 영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님을 통해서 종목의 전반적인 온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란불이 또 가득합니다.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몇 개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또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등등의 종목들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섹터를 묶어본다면 뭐 반도체도 쉬어가고 2차 전지 쉬어가고 헬스케어도, 그리고 금융이나 자동차 쪽도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차익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 개장 특징주 통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그래도 나란히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신고가를 쓰기는 썼거든요. 계속해서 이 형님들의 질주가 이어지면서 부품주도 일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1월 마지막 시간쯤에 현대모비스도 이제 한번 유망주로 추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얘기 좀 해보겠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일단은 신고가 기록을 하고 나서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숨 고르는 구간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접근해도 되는지까지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전체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메인으로 올라가던 종목군들의 흐름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그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메인 핵심이 뭐냐? 지금 비차익 매수가 폭발하면서 이들 종목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 정책의 크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제자리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정책에 우리가 맞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기본적으로는 사는 게 맞는데요. 여기선 두 가지로 나눠지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시장의 메인이 지금 대형주 쪽, 그것도 저 PBR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의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유효합니다. 다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매력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 같은 종목군들 이미 작년에 연말부터 비교적 쌌을 때 다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사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기아차 기준에서 8만 원 정도, 그다음에 현대차 기준으로 17만 원, 18만 원 정도에 샀다면 배당 수익률로만 6%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 매력이 많이 희석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쌀 때 사야 하는 것이지 지금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대기아차를 추가 매수하거나 지금 사야 될 자리는 아니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주요 부품주라든지 현대기아차도 단기 조정이 왔을 때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만한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부품주들 중에서 뭐 한국타이어, 뭐 HL만도 여러 종목군들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대장주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나머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내지는 이익 고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일단 해주셨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같은 구간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감도 있습니다. 이 저PBR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옥석 가리기도 확실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저희 시간에 정말 여러 종목들 다뤘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HD 현대건설기계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오르는 섹터를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가운데 건설기계 쪽이 강한데 특히나 HD 현대건설기계가 장 초반에 11%나 올랐었거든요. 이렇게 오르는 데는 사실 실적도 좋았고 뭐 두산 밥켓도 그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쪽 보면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주주 친화 정책을 하겠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다 하겠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시간외 거래부터 잘 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접어든다라고 봐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네, 뭐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언급해 주셨던 실적과 주주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도 반영되고 있지만 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캐터필러의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캐터필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소위 국영제 종목으로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신고가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모멘텀을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캐터필러만큼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를 살펴본다면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제가 이 업종 내에서 관심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산 바켓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주가가 잘 올라갈 때야 뭐 들고 계시면 되겠지만 흔들린다든지 거래가 터지면서 뭐 방향성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유연하게 좀 내려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종목별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두산 바켓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미국이 좋아지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은 누가 뭐래도 두산 바켓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두산 바켓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영역 그리고 두산 바켓은 아직은 실제로 캐터필러의 실적 발표와 그 영향을 살펴보기 이전까지 또 그 이후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계속 보유할 만한 종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바켓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10시 반쯤에 캐터필러 실적도 나오니까요. 그것도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 건설기계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잠금 해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 보도록 할게요. 지주 회사 중에서 수혜 넘버원일까? 지금 뭐 저 PBR주 계속해서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에도 거의 방송 내내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주사 중에서 삼성물산 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할인율 볼게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넘버원은 아닙니다. 네. 네, 넘버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삼성물산이 넘버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종목 왜 가져왔느냐? 이 종목도 정말 지겹도록 저평가 영역에 머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정책으로 인해서 그 할인 요소를 좀 줄일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괴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자, 준비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관련된 기업들의 전반적인 지분 가치 플러스 비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를 우리가 러프하게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순자산의 어떤 크기로 구했을 때 현재 시총과 비교해 보면 40%가 넘는 할인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함정이 있죠. 이게 40%가 맞느냐? 실제로 DS 투자증권의 리포트 안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LG화학과 LG엔솔의 분리 때문에 나타난 그 변수까지 고려하면 그래서 LG엔솔의 가치가 생각보다 너무 할인돼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지분을 아마도 시장에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요인까지 감안하면 실제 할인율은 60%가 넘는다라고 DS투자증권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러프하게 봐서 한 50% 정도는 할인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할인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할인을 받는 건데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서 LG라고 하는 기업이 진짜로 뭔가 바뀔 만한 여지가 있는가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지금 오늘 뉴스에도 보시면 삼성 뭐 다 사는데 LG 계열 그룹은 안 산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죠. 실제로 LG 관련주들도 내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사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안 사더라도 기관이 사면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괴리를 축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LG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보면서 뭐 오해가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회사입니다. LG화학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LG CNS의 이제 상장 가치까지 체크해 보면서 지배 구조까지 좀 엿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체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언급해 주셨던 두 가지가 이제 저도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LG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배 구조가 짜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둔화될 거로 예상되고 있지만 LG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좀 개선될 거라고 얘기가 네. 되고 있고 LG노텍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앞쪽보다는 뒤쪽에 하반기 쪽에 모멘텀이 가 있고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LG엔솔의 지분 가치, 그다음에 실제로 지분을 더 줄여서,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 과연 LG엔솔 80% 지분을 왜 들고 있느냐, 그 들고서 이게 무슨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오히려 더 팔아서 투자금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LG화학이 지금 자신들의 화학단지를 팔고자 하는 이 M&A 관련된 구조조정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는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쪽에서 CNS가 상장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이제 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뭔가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것이 많아 보이고, 1조가 넘는 현금을 이미 LG가 들고 있고, 그다음에 LG CNS의 상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상장 차익도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의 50% 할인까지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이익 가치와 지분 가치가 앞으로 늘어날 일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계속 머물고 있는 게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당장 좋아질 만한 요소는 없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요소가 꽤 많은데,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면 지금 가치가 합리적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지주사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9만 원 선을 거의 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이 종목의 그 BPS는 회사마다 조금씩 측정치가 다르겠지만,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만 원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2021년도에 한 1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우리가 단기간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머물렀던 PER 측면이나 PBR 측면에서의 평균치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021년만큼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하반기의 가치 상승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0.7배 정도 수준까지의 반등은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 종목의 BPS에 0.7 정도를 곱해보시면 11만 원 정도 내외가 나옵니다. 정도 정확하게는 더 숫자가 나오겠지만 러프하게 봤을 때 한 11만 원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의 하반기 가치 상승을 지금부터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 본다면,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정책 발표가 예상보다 좀 강제적인 조치가 실제로 활발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저는 그 정도의 가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게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LG의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의 목표 주가 11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넷마블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게임주들 중국에서 외적 판호 발급받았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세 종목이 또 특히나 눈에 띄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중 하나가 또 넷마블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실적부터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작년에 정말 오랫동안 이 부진을 면치 못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 한 9월쯤이었나요? 세븐나이츠 키우기 내면서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실적 보도록 할게요. 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년간 적자였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가 이제 흑자 전환의 가장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원래 4분기에 나오기로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슬 연대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대했던 게임들이 있는데, 근데 이 회사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생각보다 퍼블리싱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자체 개발도 있지만 퍼블리싱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정 게임의 비중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이게 23년도에 추정한 전체 게임의 어떤 이 비중이라고 봐야 될 텐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네. 기타 64%에 속해 있는 것은 더 상당히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세븐나이츠가 잘 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여기는 게임 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넓혀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4분기에 데뷔하기로 했던 세 가지 게임이 모두 올해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 게임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려줄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나름 기대감이 있는 대작 게임들 세 가지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부분에서는 분명히 긍정적 요소를 끌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넷마블의 실적 포인트는 뭡니까? 2년간 이 회사가 적자를 보이면서 결국은 엄청난 구조조정과 비용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면 앞으로 게임 상황이 갑자기 뭐 위로 바뀌지 않는 이상 비용 통제 그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기업의 신작 게임이 늘어나는 1분기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에게 있어서는 신작이 상당히 중요한 또 모멘텀인데 1분기에 신작들 좀 쏟아지는 부분 체크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기대 요소를 체크해 볼 텐데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 이슈 나올 때마다 사실 게임주들 좀 힘을 받아가잖아요. 이번에 이 게임 이름이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외자판호 발급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는 얼마나 좀 주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당장 뭐 게임 하나 가지고 큰 반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분위기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중국에서 소위 모바일 게임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게임들을 살펴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3개 정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유럽이 6개, 일본이 22개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만, 일본, 한국과 같은 그래도 동아시아 권역에 속해 있는 게임들이 그나마 중국에서 조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기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중요한 건 물꼬를 트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과거 중국과 연계됐던 정도 수준의 경제 협력을 다시 가져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중국이 억눌렀던 컨텐츠 쪽의 흐름은 조금 풀어줄 가능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티스트들의 공연 같은 것들도 좀 열어줄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드라마 같은 이런 IP 쪽도 좀 열어줄 수 있다. 그다음에 게임도 판호가 실제로 아주 조금씩은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일본도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저 정도의 판호를 열었다면은 결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쌓여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치적인 문제는 접고 경제적인 쪽에서 일부라도 풀어준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저 판호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판호가 늘어날 수 있을 때 가장 핵심은 뭐 사람들이 많이 할 게임도 중요하겠지만 게임 숫자를 넓혀가면서 중국 쪽에서 서비스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기업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넷마블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네오위즈, 넷마블, 넥슨 이 세 게임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이미 파고 들어간 저 회사들의 전체적인 추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게임주가 정말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임주 어쨌든 지금 정책적인 또 긍정적인 영향도 있더라고요.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라던가 뭐 게이머 권익 보호 이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게임주를 PBR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저 PBR이라는 나름의 매력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렇게 이슈가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쪽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참 부진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종목 이미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6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미 그 가격은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 추가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 종목에 지금 잘 살펴보시면 적자를 발생하기 이전에 가장 PER 저점은 1.2배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런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PBR 수준이 0.8배까지 급락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올해 정말 흑자 전환이 되고 중국 쪽에 큰 모멘텀은 아니지만 한두 가지 정도의 모멘텀이 붙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2배까지의 반등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인 거죠. 그러면 그 가격이 한 7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이니까 뭐 정확한 가격으로 보기보단 전 저점이었던 PB 1.2배, 가격적으로도 한 7만 5천 원 이 정도의 영역에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 외자 판호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확대된다면 더 높일 수도 있겠죠. 네. 다만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올해 흑자 전환의 기점에서 전 PBR 저점 부근까지의 반등을 염두에 둔 전략은 저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고점 부근인 75,000원 정도로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고요. 중국에서 정말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온다면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면 목표 주가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